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최정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재단법인 홍합밸리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2회차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기초 강의로서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확보, 즉 특허, 상표, 디자인에 있어서 어떻게 추론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 요건을 살펴보고요. 또 추론 절차는 없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심화 강의로서 실제로 저희가 확보한 권리를 가지고 이런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출원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이 취득한 권리를 가지고 분쟁과 연결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요. 지금 이제 아쉽게도 대면으로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서 가기부 ICT 법률 멘토, 또 중기부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여러 그 지식재산 및 기업과 관련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차는 전체적으로 지식재산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전체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에 관해서 각각의 요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식재산의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식재산 어떻게 보호할까요? 지식재산이라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어떤 제품이 아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되고 그게 어떤 브랜드가 되고 디자인이 되고 또 뭐 영화 같은 컨텐츠가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창작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재산으로 갖춰진 것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 권리 자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나눌 수가 있고요. 산업재산권 안에는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 고안을 보호하는 실용신안권, 상표나 표장을 보호하는 상표권,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디자인권이 있습니다. 그 외에 영화나 소설, 음악 등의 콘텐츠를 보호하는 이제 저작권이 있고요. 실제로 공개되지 않고 나의 영업 비밀이라든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아이템을 보호하는 것은 영업 비밀 파트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일종인 특허, 상표, 디자인과 저작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하나 개발을 하면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관련돼서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권리들을 저희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아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플러스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과 관련된 다양한 권리들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치 기술이나 음성 인식 기술 같은 경우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브랜드 이제 갤럭시나 제조사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외형과 관련된 디자인이나 메뉴에 관한 부분들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분쟁이 종료가 되었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분쟁을 하였을 때 특히 외형 디자인에 관한 부분들이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 이 스마트폰에 내재되어 있는 벨소리나 키패드 소리 또는 배경화면 이런 부분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방법이나 또 판매하는 영업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영업 비밀로도 보호받을 수 있고,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 자체는 이제 저작권의 일종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저희가 다 추론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각각의 권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에 있어서 어떤 제품이나 아이템이나 서비스업 모델이 특히 어떤 권리로 보호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이해를 하셔도 오늘 이 기초 강의에서 주요한 부분은 잡고 가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리 자체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일 심화 강의 때 구체적으로 개별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각각에 대해서 일단 표로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작권법에 의한 정의에서는 이제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데 이 표현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작성인데요. 어떠한 것이 창작성의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은 발명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술 또는 어떤 장치 안에 내재되어 있는 현재 있는 것보다는 발전된 기술들. 그래서 특허법에 규정된 정의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연법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풀어서 보면 자연법칙이라는 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그렇게 깊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기술적 사상, 즉 기술을 적용해서 내가 창작하는데 그 창작한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고도한 거, 남들이 하기엔 좀 어려운 거, 각 영역에 있어서 누구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요건들이 이제 특허권에 이제 그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디자인권 말 그대로 디자인입니다.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하는데요. 즉 형상과 모양처럼 외형에 색채를 결합을 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신미감, 아름다움이 전달되는 게 디자인권입니다.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권에서 보호하는 신미감이라는 건 그 물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디자인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독특하고 실제로 사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편의성도 같이 추구하고 있다면 디자인으로서 신미감을 유지한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권에 대한 요건도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 특허권하고 좀 비슷하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조금 바뀌었고 이제 진보성이 창작 비용이성은 조금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표를 살펴보면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또는 자기의 서비스와 자기가 제공하는 어떤 아이템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식별한다는 건 구분한다는 뜻이죠.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말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브랜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예시로 들었던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그 회사의 상호 그 자체도 이 상표가 될 수 있고요. 또 갤럭시 각각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브랜드인 그 자체도 이제 상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라는 걸 우리가 알았을 때
다른 제품하고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폰과 구별이 된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이제 상표고요. 상표의 요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권리 중에서 저작권과 다른 산업재산권은 구분이 됩니다. 즉 출원이 필요하냐? 출원이라는 건 특허청에 내 권리를 등록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이 각각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건 등록 요건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권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거치는 게 출원 및 등록 절차인데요. 저작권은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창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창작성의 요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있는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방금 핸드폰을 예로 든 것처럼 다양한 권리를 다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원과 등록을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나의 아이템, 제품, 나의 서비스업과 밀접한 권리를 우선해서 등록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그 밀접한 권리가 어떤 건지 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교재나 다른 강의에서는 좀 보기 어렵고요. 제가 간단하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심플하게 각각의 요소를 구별해서 좀 구분해 놓은 것이니까요. 참조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5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가장 먼저는 내 제품이라고 한다면 내 제품을 공개할 수 있는가? 만약에 내 제품이나 내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공개할 수 없다면 이거는 권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나 혼자 알면서 영업 활동에 이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거 하면 그냥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영업비밀을 영업비밀 증명제도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을 실제로 영업비밀화해서 등록해놓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영업비밀에 관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검색을 통해서 참조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재산권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낸 나의 창작물을 공개를 함으로써 타인도 그것을 보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용을 하는데 내가 창작한 것을 타인이 이용을 하면 창작한 권리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같이 일정 기간 동안은 창작한 권리자에게 이 각 권리에 대해서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특허나 디자인 같은 경우 20년을 출원 시점부터 이제 20년간 그 독점 기간을 부여하고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10년씩 계속 갱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해주고요. 이렇게 독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독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반면에 제3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이 기술이나 이 디자인을 이용해서 계속 개선된 기술, 디자인, 창작물을 만들어감으로써 산업이 계속 발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개를 함으로써 나에게는 일정 기간에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제3자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지적재산권의 큰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 수 있는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창작한 것이 창작성, 제가 괄호하고 이제 예술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법리적으로는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창작성하고 예술성이라 했고 과실용성 중 어느 것이 강조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창작을 했는데 예술성이 강조되는 건 저작권으로 좀 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예시로 나에는 어떤 공예품이라든가 영화나 책이나 음악같이 수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 창작자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밖으로 표현함으로써 나의 예술적인 부분들도 아울러 표현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예술적인 것보다는 제품을 잘 만들어서 내가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겠다. 어떤 서비스 모델이나 또는 어플을 개발해서 그거를 통해서 수익을 남기겠다. 이렇다면 실용성이나 수익성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내려 회사의 상호나 브랜드인가. 그래서 회사는 상호나 브랜드는 앞서 말한 대로 상표권으로 보호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물품의 외형 또는 모양이다 라고 한다면 디자인권으로, 그 외에 물품에 내재되어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 전체적인 모델이라 한다면 특허 발명이나 특허의 일종인 비행 발명으로, 즉 비즈니스 모델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이거 뭘까요? 예, 뭐 딱 보면 아시겠죠? 예, 물품 안경입니다. 선글라스 또는 안경인데요. 이거 어떤 걸로 보호받으면 될까요? 바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가? 공개해야죠. 이 제품 제조해서 유통해서 판매해야 되니까 공개해야 되겠죠. 창작성과 실용성 중 어느 것이 강조되는가? 예. 실용성 또는 수익적인 부분에 저희는 포커스를 만들어서 제품 기획하고 생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의 상호나 브랜드, 회사의 상호나 브랜드 아니고 제품의 외형, 물품의 외형 그 자체죠. 그래서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들은 다 삭제를 하고요. 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은 부분만 따로 좀 발췌해서 가져왔는데요. 명칭 안경입니다. 예, 물품은 이제 안경이고요. 이 안경에 있어서 도면으로 이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 내용의 요점 한번 읽어보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미감을 자아내는 안경에 관한 디자인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네요. 디자인권은 이 외형에 관해서 도면을 통해서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거 뭘까요? 뭔가 좀 예사롭지 않죠. 예, 겉으로는 뭔가 금박도 되어 있고, 네. 이게 명함함입니다. 명함을 보관할 수 있는 함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명함함이면 문구점에서 사는 거라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근데 이 명함함은 그 인간문예재 저희 장인 분께서 직접 제작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실제로 뭐 판매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명함함의 외형이나 그 어떤 금박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강조되어 있을까요? 예. 제가 앞서 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이제 예술적인 부분 또는 창작적인 부분이 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이제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도 이렇게 생긴 것을 대량으로 제조해서 판매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좀 디자인권을 보호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품의 외형이니까요. 여기서 제가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출원해서 등록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형에 있어서도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작권 등록증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허 상표 디자인처럼 특허청을 통해서 출원해서 등록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 자체를 발생시키는데 꼭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요거 뭘까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이냐면요. 저희가 요즘에는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핸드폰으로 신용카드사에서 앱 결제를 다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핸드폰에 신용카드 저장을 해놓고 카드를 수시로 꺼내지 않더라도 카드 번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결제를 할 수 있죠. 핸드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입니다. 구매자도 있고 판매자도 있고 카드사, 결제 대행사, 또 핸드폰까지 개인 휴대 단말기까지 각각의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작용을 함으로써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을 저희가 통칭 사업 모델 또는 비즈니스 모델 발명이다 해서 BM 발명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이런 BM 발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할 수 있죠. 예, 실제로 각각의 요소를 배치를 하고 실제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성 또는 수익성이 강조되고 있고 상호나 브랜드 아니고 물품의 외형 또는 모양 아니고 서비스 모델에 해당하죠. 그래서 특허의 일종의 비행 발명으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명의 명칭은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 및 시스템 이렇게 등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즉 여태까지 제가 쭉 설명을 소개를 해드린 대로 다양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권리들이 있고 각각의 권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각각 전부 다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가장 주력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품이라면 좀 더 디자인권에 좀 우선 되겠고 어떤 기술이나 사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플랫폼 사업을 하신다 이러면 특허 쪽에 좀 더 치중되어 있겠고 음악을 만드시거나 영화나 이런 콘텐츠를 만드신다 한다면 이제 저작권에 좀 더 가깝겠고요. 나의 브랜드를 구축한다 하면 이제 상표권과 좀 더 가깝겠고요. 이렇게 각각의 권리를 받으실 수 있는 밀접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익혀 두신다면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더라도 모르고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하는 얘기나 어느 정도 알고 심사관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식재산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꼭 출원해야 하는가죠. 예. 권리가 이렇게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식재산권 꼭 출원해야 되는가? 네 가지 질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출원을 하면 이제 공개를 해야 한다는데 관련 비용도 들고 권리가 등록이 된 이후에도 후발적으로 무효가 되는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권리가 등록된 후에 제3자가 계속 침해하면 과연 조치가 가능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공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개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면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면 되지만 누군가가 이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만들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거에 대해서는 금지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즉 공개를 하고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으면 제3자가 동일 유사한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양자 태기를 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이제 비용 부분인데요. 출원료나 등록료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코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시거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85% 또는 70% 정도까지 비용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면이 되죠. 여기 기재하진 않았지만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또 이런 비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최초 3년분까지는 다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효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특허청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등록을 받으면 나는 이제 심사관이 인정한 국가가 인정한 권리를 취득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심사관님들도 사람인지라 모든 등록 요건을 100% 꼼꼼하게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린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 선행되는 발명이나 이런 자료들이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문헌들을 다 찾아서 거절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등록을 해주고 나서도 후발적으로 무효 심판 등으로 인해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효 심판을 했을 때 인용률이 44%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지금 온라인이라서 제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못 받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44%는 무효가 되면 반 정도가 무효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권리를 꼭 받을 필요는 없겠네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소멸하는 경우가 44%라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하려면 거의 한 90% 이상은 아마 변리사님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행하신 변리사님들이 무효 심판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예 무효 심판을 청구하지 않아요.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 중에 44%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청구했는데도 44%밖에 인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후발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국가특허청에선 심사관님들이 열심히 심사를 해서 권리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뢰하고 권리를 행사하면 되겠고요. 물론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하고 상의하면서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침해 조치에 관한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제3자가 침해를 한다면 침해 조치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 이 침해 조치 하려고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제3자가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침해를 할 수 없다면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예.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은 누군가가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께 가는 겁니다.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누군가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침해 조치가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한 침해 조치는 뭐 경고장, 권리범위 항의 심판, 형사고소, 민사 침해 금지, 또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등 다양한 조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심화편으로 드리고요. 침해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침해자 또는 사용자와 권리자가 중간에 합의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강의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경고장을 받아보실 적도 있고 또는 경고장을 보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경고장을 보낼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록 요건 부분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특허는 여러 가지 특허가 있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에요. 물건 발명은 기계나 기구나 장치 등과 같이 어떤 유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눈에 딱 보이진 않더라도 화학 물질이나 의약품처럼 이렇게 물질로 구성할 수 있는 건 물건 발명이라고 합니다. 방법 발명은 이러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방법 발명으로 그 권리를 등록받을 수 있고요. 또는 그 외에도 뭐 통신이나 측정이나 제어나 또는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단계별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방법 발명으로 좀 구성해서 권리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허 등록 요건과 관련해서 한 자잘한 요건까지 해가지고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거절 이유로 많이 나오는 이 네 가지 정도가 한 80% 정도는 아마
거절 이유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발명이 실제로 산업에서 실시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너무 추상적이거나 현재 구현될 수 없는 거는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고 실제로 산업에서 실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성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 누군가가 창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새롭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권리를 받으려면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남이 만든 거를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발명한 것처럼 가져와서 권리를 등록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들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즉 출원 전에 먼저 이것이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규성에 대해서는 국내 및 국외, 해외에서 공지되거나 실시되거나 또는 온라인상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보성이 있는데요.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약간 어려운데 이 부분 잠시 뒤에 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선출원주의는 뭐냐면 신규성은 공개가 된 거예요. 공개. 그래서 공개가 돼서 누군가가 사용하거나 또는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 신규성이라면 선출원주의는 출원을 먼저 했느냐. 같은 뭐 발명이라면 이 특허청에 누가 먼저 발명 권리를 받겠다고 먼저 출원 신청서를 제출했느냐. 이 부분이 선출원주의입니다. 이제 소위 말해 선착순인 거죠. 먼저 출원서를 제출을 해야지만 권리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서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요. 특허는 권리를 부여하면 누군가가 독점하는 거예요. 제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는 출원일로부터 등록하고 나서 20년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누군가가 20년간은 독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점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인간의 질병.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죠.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발명을 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왔다면 이거는 정말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누군가가 독점하지 않고 돈벌이로 사용하지 않고 전 인류에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지금 이러한 사태는 조기에 종식될 수 있잖아요. 즉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이런 처치 방법과 관련돼서는 누군가에게 독점을 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절하는 이유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시킵니다. 즉 이 요건이 가장 필요한 경우가 의학 발명 같은 경우,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발명 같은 경우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고요.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성이 뭐냐면 공지 발명이 이미 내가 출원된 발명 이전에 나와 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지된 발명과 출원 발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이제 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보성은 이 동일 유사범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각각의 공지된 것들의 요소를 뽑아서 이거를 조금만 가공을 하면 용이창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용이 쉽다는 뜻이죠. 쉽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용이창작할 수 있다면 이 경우는 진보성이 없다라고 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신규성은 단일의 공지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는 거고 여러 개의 공지된 발명을 이거를 모으는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진보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허 발명 같은 경우는 신규성이 위반이다, 즉 기존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읽어볼게요. 밑줄 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배출 밸브 소음기와 관련된 발명인데요. 배출 밸브 및 소음기 수의 차이는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효과상의 차이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 고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안이다. 그래서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공지된 것이라고 보아 신규성, 이제 각각의 밑에 있는 조문이 이제 신규성을 의미하는 조문인데요. 그 조문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공지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하면 이제 거절된다는 뜻이고요. 진보성이라는 건 이와 같이 비교 대상 고안들, 고안이 1, 2, 3이 있다면 이런 것들의 각각의 특성을 모아가지고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이제 진보성으로 가장 거절이나 또 무효가 많이 되는 사유인데 이 진보성 판단은 가장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각각의 기존에 있는 발명들은 있어요. 예. 기존에 있는 거를 동일하게 출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개선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개선하는 과정이 다른 발명을 찾아보니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면 핵심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발명을 만드는 게 용이한가, 쉬운가, 아니면 연구하고 고민하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핵심이겠죠. 근데 이 용이하다는 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심판에서 판단을 하거나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이제 분쟁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는 산업성,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가 상표입니다. 상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브랜드 또는 어떤 표장, 상호 이런 거에 등록하는 건데요. 상표 출원 전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단순히 문자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 그리고 뭔가 사업자를 등록하고 하신다면 상호가 있으실 겁니다. 뭔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름과 같은 거죠. 예. 그 상호를 회사라면은 법인명도 이제 상호가 되겠고요. 뭔가 가게를 내거나 요즘 많이 하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내셨다면 상호가 되겠죠. 문자로만 구성해가지고 내면 문자 상표가 됩니다. 거기에 도형을 넣거나 그림이나 배경을 집어넣으면 이제 도안이 결합된 도안 상표가 되겠죠. 단순히 문자 상표로 할 것인가 도안 상표로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문자로만 상표를 하면 이 문자 상표는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상표에 대한 권리화된 게 권리화를 했던 게 이제 90년대부터 지금 2010년대, 이제 2020년 됐죠. 근 한 20, 30년간 상표는 계속 누적을 해왔어요. 제가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권리들은 약 20년의 독점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서 상표는 10년씩 갱신을 하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기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그 상표가 필요 없다면 소멸할 수 있겠지만 그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상표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상표는 계속 누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문자로만 상표 출원하시면 기존에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거나 뒤에 있는 등록 요건들에 의해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뭔가 독특한 그림을 추가해서 도안을 해놨다면 아무래도 그 그림 때문이라도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그 그림 때문에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그림을 쓰지 않고 문자만 똑같이 따라 했다면
그거는 상표권 침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비단 상표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 모든 지적재산권은 권리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권리 범위를 넓게 설정을 해놓으면 등록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기존에 유사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대신에 어렵게 등록을 한번 받아놓으면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거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반대로 내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권리를 협소하게 설정을 해서 출원 신청을 했다면 권리는 쉽게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침해를 했다면 그것과 똑같이 그 권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침해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특허든 디자인이든 권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다면 조금 더 권리를 협소하게 설정을 해서 권리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해서 등록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반대로 내가 하는 사업 아이템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등록을 받고 싶다 한다면 이제 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가능한 한 넓게 설정을 해서 권리를 등록받는 것이 나중에 사업을 할 땐 유리하시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출원을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상표는 문자로만 할 것인가, 도안을 할 것인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표를 사용할 이제 상품과 서비스업이 무엇인지 이 부분도 중요한 선택 사항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업을 많이 등록을 받아놓으면 당연히 좋지만 또 많이 하다 보면 권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과 권리 범위가 겹쳐가지고 거절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많이 권리 범위를 해놓으면 그만큼 출원이나 등록 비용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해야 되고 유사한 선행 상표 출원이 있는지 이것도 동일합니다. 특허와 동일하게 선 출원된 상표가 있는지 여부도 네, 검토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를 사용할 나라가 어디인지도 중요합니다. 상표만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특허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상표와 마찬가지로 각 권리는 그 권리를 취득한 출원해서 등록받은 그 나라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즉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등록받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만약 일본국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일본에 별도로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처럼 디자인 각각 그 국제적으로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이제 별개적으로 다 있는데요. 전문용어로 속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할 나라가 대한민국에 한정되어 있는지 또는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도 향후에 수출할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 범위를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표 등록 요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상표 등록 요건도 상표법 33조, 34조에 의해서 요건이 있는데 20개 정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보통 명칭이나 관용 표장이 아니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명칭이다 하면 약간 좀 표현이 어색하실 수 있는데 누구나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명칭이 아니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표장이 아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그 특허에 나오는 그 기술 발명할 때 기술이 아니에요. 테크니컬이 아니라 디스크립입니다. 기술하다, 쓰다. 그래서 그 기술적 표장이라는 의미가 상품의 성질이나 특성을 직감시킨다. 예, 여기서 직감이라는 표현이 또 조금 어색한 표현일 수 있는데 즉 직감이라는 건 내가 한 번에 딱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거야 라고 누군가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표장을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직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품질이나
원재료나 효능, 용도, 수량, 형상 등을 나타내는 표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아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선출원주의. 이거는 이제 동일한 상표에 대해 2개 이상 출원해 있을 때 먼저 출원한 것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명칭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특정 상품에 이제 상표명이 저명해져서 대명사가 되는 경우, 이제 지프가 원래는 브랜드죠. 근데 저희가 어떤 형태의 차종, 종류를 그냥 지프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차량의 종류를 나타낼 때 쓰는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거, 이런 게 이제 보통 명칭이라는 거죠. 이제 스카치 테이프, 아스핀 이런 것들도 고유한 제품명이었는데, 이게 워낙 그 시장에 있는 대표 상품이 되면서 그 상품을 호칭할 때 부르는 명칭들, 이런 것들이 다 보통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보통 명칭이라는 건 굉장히 상품이 유명해졌다는 뜻이에요. 유명해진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내가 사용을 했든 누군가가 사용을 했든 이게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이제는 이 시장에 있는 수요자나 온 국민들이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브랜드하고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 표장. 오늘 사실 기술적 표장에 대한 거는 제가 예시를 2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영어로도 또는 한글로도 좀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글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하이우드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표시가 되어 있고, 영어와 한글과 도안까지도, 도안 이렇게 뭐 약간 무지개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아니면 반타원처럼 되어 있죠. 이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술적 표장이 위반으로 거절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정상품 나무에 대해서 받으려고 했어요. 나무로 하다 보니까 영어로 하이우드 하면 이해가 되시죠? 뭔가 나무와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판결은 이 하이우드라는 것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고급 목재 또는 좋은 목재로 직감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여기서 뭐 HI라고만 표현을 했지만 HIGH, 뭔가 하이, 높은, 뭐 고급매, 뭐 이러한 뜻을 수요자가 바로 인식한다는 거죠. 기술적 표장과 관련된 예시로 두 번째는 이 알바 천국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잘 아십니다. 알바가 천국과 딱 돼 있어서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한글로만 문자 상표로 출원했어요. 그리고 지정 수업은 직업 소개업 또는 직업 알선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 표장 위반이다.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돼서 등록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한 3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알바와 천국이라는 2개의 단어가 결합해서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뭔가 이상세계, 천국과 같은 이상세계처럼 편하고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는 지녔지만 이 알바 천국이라는 뜻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곳 또는 알선하는 곳, 이거를 바로 떠오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알바 천국? 그래서 알바 천국이 뭐 하는 데인데 뭔가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건 알겠는데 실제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뭐 소개를 해준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약간은 고민하게 되죠. 여기가 뭐 하는 데지? 이렇게 고민하게 한다면 이거는 직감이 아니라 암시만 한다는 겁니다. 정보를 암시를 줄 수 있기는 하나, 그래서 이렇게 직감하지 않고 암시만 한다면 이거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표장에 대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거절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뭔가 브랜드를 만들 때 아예 생소한 것로 만들 수도 있죠. 생소한 거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요자들이 조금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그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표현에서 브랜드 이제 따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감하냐 아니면 직감 정도는 아니고 단순히 암시를 하냐, 이 부분에 따라서 기술적 표장이냐 아니냐가 갈리게 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자의 한글이나 또는 두 자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표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자의 알파벳으로 된 거 굉장히 많아요. LG, SK, CJ 이런 것들 다 두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거죠. 두 개의 알파벳으로만 구성된 거는 등록을 안 된다고 심사 지침서에 나와 있지만 저명한 거, 유명한 거,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을 해준다는 거죠. 숫자도 마찬가지로 두 자리 이하의 숫자나 그것들을 덧셈, 뺄셈 이렇게 결합된 것은 안 시켜주는데 단 특이하게 AND로 되어 있는 거는 이 결합을 하더라도 등록을 해주는 것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간단한 도형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도형으로만 된 것도 실제로 그거를 호칭해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발음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도형으로만 된 것도 상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단한 도형, 원형, 삼각형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상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로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등록 요건 바로 좀 살펴보면 디자인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품의 디자인도 있지만 그 물품의 부분, 또 글자체, 화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예시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신발 같은 경우에 물품 그 자체죠. 이거 자체가 물품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고요. 그 옆에 작은 간이 세탁기 이런 것들도 이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디자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예로 든다면 이 핸드폰에서 이거 잘 아시죠? 이 도면 보면은 실제로 많이들 쓰고 계시죠? 예, 아이폰입니다. 이 핸드폰에서 이 실선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디자인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기존에 있는 물품 그 자체를 다 등록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부분 디자인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물품 디자인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면 그 물품의 디자인을 전부 다 사용해야지만 침해가 돼요. 근데 부분 디자인은 이 내가 등록을 받고자 하는 이 디자인만 이 물품인 핸드폰에 사용을 하면 그 외의 외형은 조금 다르더라도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아 놓으면 그 권리 범위가 다양한 핸드폰에 이 부분 디자인 등록받은 것만 들어가 있으면 다 침해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권리 행사가 더 넓게 될 수 있죠. 애플은 국내에서 이 아이폰과 관련해서는 전체 디자인으로도 많이 등록을 받지만 부분 디자인을 정말 깨알같이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구석에 있는 디자인 하나라도 침해를 하면 다 침해가 되도록 이 부분 디자인 제도를 너무나도 잘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디자인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부분 디자인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데 실제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나 창작자께서는 이 부분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글자체 디자인이죠. 요즘에 서체 또는 캘리그래피가 유행하면서 이 글자체 자체에 대한 보호를 받는 것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도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이제 화상 디자인인데요. 이것도 아까 전에 부분 디자인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부분 디자인은
물품의 외형에 관한 것 중에 일부만 한다면 이거는 물품의 외형이 아니라 액정 패널에 나오는 패널의 어떤 모양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겠다. 이게 바로 화상 디자인이에요. 이 패널 또는 이제 모니터일 수도 있고 TV일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각각의 배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화상 디자인으로 할 수 있죠.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모델을 구현을 하고 플랫폼 사업을 하다 보면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화면에 구현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예, 그래서 이런 화상 디자인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벌 물품 디자인이 있습니다. 어떤 유니폼이다 한다면 상하이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죠. 젓가락 수저 세트다 한다면 젓가락과 수저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는 거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함께 이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물건이 따로 있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하나로 합쳐서 사용이 되는 이 디자인도 한 벌 물품으로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종전에 있었던 특허 요건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하고 대응되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로 공업에서 실시될 수 있다. 공업에서 실시될 수 있다는 말도 조금 추상적인데 쉽게 이해해서 공장 등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규성, 방금 전에 이것도 앞서 말씀한 대로 출원 전에 먼저 공개되지 않아야 되고요. 창작 비용이성은 창작성하고 그 특허에서 진보성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있었던 기존에 있던 공지된 디자인들을 요소를 뽑아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걸 쉽게 누구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어야 된다. 즉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는 건 이걸 창작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똑같이 선출원주의가 있고요. 신규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물품의 화분이에요. 예. 그래서 기존에 오른쪽에 있는 비교 대상 디자인 1이 기존에 나와 있었던 건데 왼쪽에 도면으로 이 모양을 이제 출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예. 근데 딱 봐도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유사하죠. 사실 오른쪽에 있는 비교 대상 디자인의 색깔을 이제 흑백으로 처리해서 이제 도면화 했다면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달았지만 1 내지 4의 공통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여 전체적인 신미감이 동일하므로 신규성 위반이 있어서 등록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디자인에 있어서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똑같다 이렇게 하지 않고 판단할 때는 요소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쪼개고 쪼갠 부분을 비교하고 비교한 거를 합칩니다. 네. 두 번째로 창작 비용이성을 한번 보겠는데요. 문구, 제도용, 합성, 수지, 발포, 판재, 뭔가 스티로폼 같은 어떤 발포 판재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에 있어서 이렇게 도면을 제출했어요. 했는데 이제 대법원은 거절했습니다. 약간 이 거절되는 이유는 조금 저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와 유사하다고 봤냐면 대법원은 화강암 무늬하고 유사하다고 봤어요.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해서 이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에 불과하므로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들을 창작 비용이성 위반이라고 해서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약간 특이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인데요. 대법원까지 가지 않는, 즉 판례가 남지 않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디자인을 새롭게 했는데 이거 권리를 받고 싶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
즉 시장 조사를 꼼꼼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두세 가지를 놓고 각각의 요소를 가져왔을 때 이게 과연 내가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는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저작권의 성립 및 등록 부분인데요. 이 저작권은 앞서 설명드렸던 특허와 상표와 디자인과 좀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즉 출원 절차를 하지 않더라도 창작만 하더라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요건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작물의 성립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요 굉장히 간단해요. 예, 간단합니다. 이게 저작권법에 있는 요건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두 번째는 표현, 세 번째는 창작물입니다. 이 중에서 표현 부분은 표현하지 않으면 표현이라는 건 외부에 그거를 공개해야겠죠. 내 머릿속에만 넣고 있다면 외부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거는 권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한 거죠.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뭐 유형물이든 아니면 어떠한 콘텐츠든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보고 이용을 하고 그 이용한 대가로 우리는 권리를 독점하고 이용료도 받거나 아니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라는 거는 좀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왼쪽에 있는 원숭이 사진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이 사진 작가가 아마 아프리카인가요? 아프리카에서 이 사진을 찍다가 이 원숭이에게 사진기를 빼앗겨서 원숭이가 셀카처럼 찍다가 우연히 나온 사진이에요. 근데 굉장히 잘 나왔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이 저작권이 사진 작가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논쟁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동물보호협회나 관련 단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많이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이 권리가 사진 작가에게 있다 또는 이 원숭이에게 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 있어서 동물이 직접 찍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동물이 찍었다면 이거는 그 인간의 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AI입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면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 인공지능이 만든 뭐 기사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인가? 이 인공지능을 구현한 사람이 이 결과물을 다 예측하고 만들었다면 이 인공지능을 구현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인공지능이 요즘에는 이제 딥러닝으로 계속 학습을 하면서 결과물을 도출하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결과물 자체를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이제 프로그래머도 예측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이 누구에게 과연 저작권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저작권을 주어야 할 것인가는 굉장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 이 저작권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이제 창작성 부분이에요. 네. 이 창작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창작한 거죠. 만든 겁니다. 근데 창작했다, 새롭게 단순히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 밑줄 되어 있는 대로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정도가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나의 독자적인 사상, 생각,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있고요. 근데 이 창작성을 따질 때 이 창작성에 대한 큰 틀은 앞서 말씀드린 그 대법원의 이제 판시 사항인데요. 각각의 저작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창작성을 판단하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저작물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 저작물, 소설이죠. 소설 같은 어문 저작물이 있고, 또 음악, 가요나 오페라, 뮤지컬 같은 음악 저작물이 있고, 실제로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과 몸짓에 의하여 표현되는 연극 저작물이 있습니다. 오페라, 뮤지컬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다 연극 저작물의 일종이에요. 이 꼭 연극이 아니더라도 이 표현 자체를 이제 법적인 용어로 연극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인 미를 형상하는 회화나 서예 또는 조각 이런 것들은 다 미술 저작물이고요. 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이나 설계 모양이나 설계 도서는 건축 저작물에, 사진은 사진 저작물로, 또 영상, 영화, 방송 프로그램 이렇게 영속적인 어떤 영상 프레임에 의해서 구현된 영상물들은 다 영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요. 지도나 도면, 설계도 이런 것들은 인체 모양 이런 것들은 다 도형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지도죠. 그 외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법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저작권법으로 관련 소관하는 부처가 이제 일원화되면서 이 저작권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약간 성격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조금 배제하고 일반적인 저작물 위주로 창작성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저작물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음악 저작물은 음악의 3요소가 있죠. 음악의 3요소. 가락, 리듬, 화성이 있습니다. 가락은 음의 높낮이죠. 리듬은 그 음의 이제 박자, 리듬감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음악의 3요소인 가락과 리듬과 화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음의 높낮이 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리듬, 박자감과 화성을 요소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대법원까지 갔고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 이 내 남자에게 이 드라마의 OST 썸데이라는 노래는 아이유가 불렀지만 박진영 씨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사례인데요. 이 창작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이슈인데 이 사례는 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화 과정에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도나 도형 같은 기능 저작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능 저작물에 해당하는 지도, 도표, 설계도 이런 것들은 어떤 예술적인 표현보다 실용적인 사상이나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지도를 한다면 지도의 기본적인 외형이나 표현, 각각의 명칭 또는 축소해 놓는 어떤 범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다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을 벗어나서 다른 지도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표현을 넘어서 제작자의 특수한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한 가지 예시가 예전에 땡땡 천하 유럽이라는 이런 도서가 있었어요. 2000년대에 있었던 여행지인데요.
그 책에 있는 지도는 아니고요. 이 자료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네이버 유럽 지도를 통해서 제가 그 하단에는 지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유럽 지도 또는 프랑크푸르트 지도를 살펴보면 각각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 건물, 지하철 등의 인문적 형상이 통상적인 방식과 특별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도 자체는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는 거예요. 예. 독특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각각의 어떤 도시나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나 어떤 맛집이나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도안화해서 지도에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존 지도하고는 약간 다르게, 또는 세계의 모형을 조금은 독특하게 모형화해가지고 국가의 위치는 알겠는데 조금은 특이하게,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축적과는 다르게 크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다른 지도와 좀 독특하게 한 경우들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좀 많이 접하게 된 게 편집 저작물이에요. 편집 저작물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수집, 분류, 선택해서 배열하는 경우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땡땡 천하 유럽이라는 이 여행지에 있어서 이 편집 목적에 비추어서 각각의 정보들을 취사 선택해서 나열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은 독특한 부분들이 인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뭐 교통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식당이나 숙박시설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정보식이 아니라 그것들을 직접 체험을 하는, 또 각각의 구성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조금은 독창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 놓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편집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 중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싶은 게 사진 저작물인데요. 사진 저작물은 실제로 사진을 촬영하는 이제 피사체의 선정, 어떤 거를 찍을 것인가 가장 중요하죠. 그 사진은 어떤 구도에서 빛이나 조명이나 또는 셔터의 속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전문 사진 작가 찍은 것과 일반인 분들이 같은 조형물을 가지고 찍은 것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을 때 뭔가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사진 저작물은 자연물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각각의 사진에 있어서 좀 특색이 있지만 자연물을 촬영할 때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제한되고요. 장소 선택, 또 구도 이런 부분에서도 창작성을 인정하는, 즉 독특하게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위에 이 솔섬의 경우에는 몇 개의 사진들에 있어서 특별하게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었고,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솔섬 사진을 비슷한 구도로 찍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저작권 종류라고 제가 띄워놨는데 굉장히 많죠. 예.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과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좀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권리가 있는데요. 저작 인격권과 재산권, 그 말 그대로 저작자, 즉 창작한 저작자가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누구에게도 갈 수 없고 이 저작자한테 딱 붙어 있는 인격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표권이라든가 외에 저작 재산권이라고 해서 라이선스를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자 재산권은 큰 의미는 저작권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거는 대부분 다 저작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후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권 등록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저작권은 권리를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하면 저작권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창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창작성은 각 저작물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 등록이라는 제도는 또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 받을 수 있는데요. 저작권 등록을 받으면 그 효과는 등록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이 발생한 시기라든가 창작성이라든가 이런 요건에 대한 거를 이제 권리자가 모두 입증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놓으면 내가 언제 저작권을 창작했다라든가 또 내가 저작권을 창작했기 때문에 이 저작권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좀 혜택을 부여해 놨고요. 이 저작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등록한 걸 통해 실제 침해 물품의 관세청을 통해서 통관이 될 때 이 통관 보류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등록조차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저작권 등록증도 나오고요. 네, 각각의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까지 가장 핵심적인 요구들 한 3-4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참석자들이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올려주신 질문들을 저희가 대답해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네. 첫 번째 질문은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라고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특허에 일단 국한하지 않고요. 지식재산권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내가 권리를 받는 이유는 제품을 생산을 하던가 또는 어떤 아이템을 구성해서 사업 모델로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겠고요. 특허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이나 저작권도 마찬가지겠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어떤 기술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특허를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기본 요소는 아니더라도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기금이나 대출을 받으실 때에도 요소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특히 특허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투자를 받으실 때도 시드머니가 필요하신 경우 기본적으로 특허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으실 때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특허를 받아 놓으신다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특허가 등록이 된 제품을 한국에서 카피 제품을 생산했다면 그 제품의 특허권은 보호를 못 받나요? 한국에 특허 등록이 안 되었다고 보호를 받지, 그래서 펀딩 사이트에서 모금을 했고요. 강의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특허 상표 디자인은 속지주의라고 그래서 그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특허 등록이 되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특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피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침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펀딩 사이트에서 모금을 했고요라는 의미는 이제 미국 특허가 국내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카피 제품을 만들어서 펀딩을 했다, 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에는 충분히 가능하신 일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비즈니스 모델 특허 고려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보호가 될까요? 대부분 우회해서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맞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호가 될까요? 네, 보호가 되죠. 근데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사실 약간의 사례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각각의 어떤 장치들을 연결을 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모델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모델을 하면 새로운 아이템이나 서비스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비엔 특허가 있으니까 당연히 권리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90년대 말부터 벤처 붐이나 또는 2010년대 들어와서 스타트업 붐이 확 일면서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엔 발명으로 하시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비엔 발명이 과연 등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비행 발명 자체가 뭔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이미 기존에 많이 되어 있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점점 비행 발명이 등록되는 거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회해서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신다는 표현이 제가 이해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비행 발명을 보호할 수는 있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다, 보호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존의 비행 발명에 조금 더 이제 요소들을 추가를 해서 조금 독특하게 만든다면 네, 충분히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미술 저작권에서 유명 캐릭터나 영화 주인공을 이용해서 만드는 미술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들이 저작권 위배가 아닌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지금 질문을 하신 것의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패러디죠, 패러디. 유명 어떤 마블이나 DC에 나오는 그 히어로 캐릭터를 조금 각색을 한 작품이나 희화화, 그러니까 재밌게, 희화화하는 그런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를 이제 패러디라고 한다면, 이 패러디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저작권 위반으로 안 보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패러디는 말 그대로 원 저작물이나 어떠한 인물을 좀 재밌게 각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 작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원 작품이 있어야 패러디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원 작품을 조금이라도 인용한 걸 다 저작권 위반이라고 한다면 패러디라는 아예 그런 형태 자체가 없겠죠. 근데 이 패러디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고, 인정을 한다는 말은 이와 같은 뭐 유명 캐릭터, 영화 주인공을 이용하는 미술 작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패러디로 할 때도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원 작품에 있어서는 구별되는 패러디여야 되고, 패러디라는 게 조금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인용을 한다면 내가 그걸 인용하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인용하는 어떤 범위라든가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명확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핵심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핵심은 마치 원 저작물을 내가 만든 것처럼 표현을 안 하면 돼요. 패러디는 원 저작물은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거를 내가 인용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었다라고 나타내시면 충분히 침해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패러디임을 명확히 나타내야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것과 연관돼서 나온 질문인 것 같은데요. 패러디 음악, 커버 노래를 부를 때 저작권료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분들이 커버 음악을 예를 들어서 편곡을 하시죠. 편곡해서 음악을 하시면 그 편곡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음저협, 음악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산해서 수익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곡을 했으면 것도 있지만 편곡해서 불렀기 때문에 실현자의 권리가 있거든요. 노래를 부르는 실현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아까 이번 질문하셨던 분께서 확인하시려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제품을 한국에서 카피 제품을 생산했다면 그 제품의 특허권을 보호를 못 받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었고, 거기에 더해서 진출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내지 않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카피 제품이 나오면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특허로는 못 받습니다. 네, 못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요. KBO 짤방 금지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 때문에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물론 이제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한국 프로야구에서 네. 다양한 짤들이 있습니다. 네네. 다양한 선수들과 이 관중들이 관련된 다양한 짤들이 있는데 네. 이번에 KBO 한국 그 프로야구 연맹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짤방을 유포하거나 이런 거를 금지한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어떤 사항 때문에 네. 저작권을
네, 보호를 위해서 금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게 저작권의 위배가 된다고 말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작물의 일종으로 영상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프로야구를 중계한 그 중계 방송 자체도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저작물을 방송국이 가는지 KBO가 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저작물의 일부라도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짤방으로 기본적으로 뭐 만들어서 뭐 5분, 10분으로 뭐 영상을 편집해서 만드셨다. 이러면 저작권 침해가 가능합니다. 제가 표현을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아마 케이블에서는 이렇게 짤방을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나 가수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 3분에서 5분 정도로 편집해서 짤방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더 짧게 뭐 한 몇 초 만에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특히 KBO 같은 경우에는 홍보 효과도 있고 지금 저희가 현재 구장에 직접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프로야구를 즐긴다는 관점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누군가가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요소의 배치만 유지한 채 컬러와 그림체 등 개성을 담아 재생산했을 때 사진의 저작권자가 그림자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지. 네, 침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해주셨는 게 침해이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침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침해냐 아니냐는 아까 전에 패러디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어쨌든 원 저작물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뭐 각색을 하고 편집을 하거나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사실 이거를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2차적 저작물을 만드셨더라도 원 저작권의 침해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게 침해인지 아닌지는 창작적인 요소가 무엇이고 그걸 얼마나 훼손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올라있는 댓글 중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유튜브의 유명한 팝송들을 한글 자막을 달아서 올라오는 채널들이 많은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니면 굳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가 제가 저작권을 하고 있는 이제 변호사로서 유튜브 진짜 어려워요. 네.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원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수익을 얻으면 침해가 됩니다. 침해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팝송에 한글 자막을 달아서 뭐 올라오는 채널들 비단 뭐 팝송뿐만 아니죠. 뭐 영화나 이런 저작물을 이제 편집을 해서 올려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한다면 침해가 가능해요. 근데 일단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하는 독자가 적거나 실제로 수익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굳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예. 수익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수익이 나면 원 저작자를 찾을 수 있으면 원 저작자에게도 그 실제로 침해가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권리자에게도 이거를 수익화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권리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침해로 하지 않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아직까지 권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서버가 없잖아요. 예,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소송하거나 형사적으로 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유튜브에 대한 이런 분쟁들은 크게 발전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작권은 친고죄에 해당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일단 친고죄라는 용어 질문자께서는 아시니까 이제 친고죄라는 용어를 써주셨는데요. 그 친고죄라는 거는 실제로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이 되냐는 뜻입니다. 즉 침해를 해도 고소가 있어야 침해가 되고 고소가 없으면은 처벌하지 않죠.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예,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권리자가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소는 6개월 이내에 해야 되죠. 그런데 영리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가 없더라도 영리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원칙은 친고죄지만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서울창업카페 홍대점에서 진행된 지식재산권 기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